자, 10번째 강의는 지구 내부 에너지와 지각의 운동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지구 내부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요 그림은 이제 지구가 원해서 그 지구의 여러 가지 이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는데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하고 조력 에너지하고 지구 내부 에너지 이렇게 세 가지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게 이제 바로 요 지구 내부 에너지 요거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구 내부 에너지는 그 지구가 이제 초기에 생성될 당시에 축적된 에너지 그리고 방사성 동위원소의 이제 붕괴할 때 나오는 열, 이 붕괴열 이 두 가지가 이제 지구 내부 에너지의 이제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지구 내부의 열기가 이제 지표로 올라오게 되는데 이 지표로 올라오는 이 양을 우리가 지각 연류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각 연류량, 뭐 히트 플로우 유닛이라고 해서 HF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단위는 먼저 이제 지구 내부 에너지의 근원인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구가 생성된 당시에 이제 축적된 에너지 그리고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율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먼저 이제 지구 생성 초기에 축적된 에너지를 보면은 이제 그 작은 미행성들이 이제 충돌하면서 이제 큰 이제 지구가 이제 형성이 됐는데 그때 이제 미행성들이 충돌할 때 에너지에 이제 충돌할 때 그때 에너지의 일부가 열 에너지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열 에너지가 이제 지구를 점점 뜨겁게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구 형성 초기에 반감기가 짧은 방사성 동위원소가 이제 붕괴를 하면서 또 에너지를 발산하기 때문에 그것이 또 지구를 가열했다. 지구 초기에.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마그마 바다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무거운 철질 마그마, 그러니까 철 성분이죠. 이게 이제 중심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일종의 이제 위치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바뀐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중력 에너지의 일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구 내부에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에너지를 갖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너지는 이제 현재도 지구는 천천히 이제 식어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지구 내부에는 이 액체 상태의 외액이 존재할 만큼의 이제 충분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구 내부는 충분히 뜨겁지만 이제 이제 우주 공간이랑 닿아 있는 이런 부분은 온도가 많이 내려가서 이제 온도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사성 동위원소 역시 지구 내부 에너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뭐 우라늄이나 뭐 토륨, 칼륨 이런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는 붕괴를 하면서 이제 에너지를 이제 방출하게 됩니다. 이제 그 열이 이제 지구 내부 에너지의 이제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고 이런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는 특징이 규산염 마그마에 많이 농집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에는 이제 이런 방사성 동위원소가 별로 없다고 보는 것이고 규산염 마그마는 이제 규산염 광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SiO죠. 그러니까 지각과 멘틀이 바로 규산염 마그마로 이제 마그마가 식어서 된 암석으로 이제 된 이제 곳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는 지각하고 멘틀에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지각 중에서도 대륙 지각하고 해양 지각이 있는데 이 대륙 지각과 해양 중에서도 대륙 지각에 이 방사성 동위원소가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표인데 이걸 외울 건 아니고요. 이제 우라늄 두 가지가 있고 토륨, 칼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분기를 하면서 에너지를 공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 생성 당시에 축적된 에너지와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율 두 가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그림은 그 지구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에너지, 그러니까 지각 연료량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이렇게 색깔이 빨간색일수록 밑에 이게 스케일 반대, 빨간색일수록 많은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고, 이게 자주색인가 보라색인가요? 보라색? 보라색으로 갈수록 이제 적은 양의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북미 대륙이고 남미 대륙인데 여기가 바로 대서양이죠. 대서양 한가운데 바다 쪽에서 이렇게 이제 에너지가 많이 흘러나오는 것이 이제 나타나 있고 태평양 쪽은 이렇게 에너지가 나오고 이제 인도양 쪽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넓은 바다나 육지 쪽에서는 에너지 방출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사실 그 지구가 원해서 우리가 판구조론 배울 때 이제 봤던 그림이랑 상당히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자, 뭐냐면 요거죠 바로. 잘 보세요. 하얀색 선.
지금 나타난 하얀색 선은 바로 여기 보시면 이게 쪼글쪼글하게 이제 뱀처럼 보이는 이 부분이 바로 해령입니다. 해령. 이제 판구주론에서 배운 멘틀이 상승해서 발산하는 곳 있죠. 발산 경계. 거기가 바로 이 지역이 됩니다. 즉 멘틀이 상승하는 곳에서 지각 연료량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 대서양 쪽에서 마찬가지인데 여기 이 해령을 따라서 이제 멘틀이 상승하게 되고 그때 이제 같은 많은 연료이 나오기 때문에 지각 연료량도 이렇게 같은 분포로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나오진 않지만 지각 연료량은 이런 공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기 Q가 지각 연료량이고요. 요 K가 뭐냐면 어떤 암석의 열 전도율, 얼마나 열을 이제 잘 전달하냐 그거고, 그 다음에 델타 T가 뭐냐면 온도의 변화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 앞에서 했던 지온 구배율, 그러니까 깊이에 따른 온도 상승률 있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각 연료량은 암석이 열을 잘 전달할수록 커지고, 또 하나는 지온 구배율이 클수록, 그러니까 이렇게 지표가 있고 깊숙한 곳이 있으면 여기가 이제 지표 부근에 A, 뭐 깊숙한 곳이 B라고 하면은 이 두 지역 간의 온도 차이가 클수록 그게 바로 델타 T가 되는 거죠. 온도 차이가 클수록 지각 연료량이 많아진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식이 간단하긴 하지만 공식을 외울 건 아니고 이 지각 연료량이 열 전도율과 지온 구배율, 온도 변화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방사성 동위 원소의 함량만으로 만약에 이제 지각 연료량을 설명한다고 하면은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지각 연료량은 대륙 지각에서 더 많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륙 지각에 들어있는 방사성 동위 원소의 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지만 실제로 이제 지각 연료량을 측정을 해보면 해양 지각이나 대륙 지각에서 나오는 이제 지각 연료량의 평균값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 방사성 동위 원소는 분명히 대륙 지각이 더 많지만 왜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에서 측정되는 그 평균 지각 연료량은 비슷하냐? 그거는 이제 뭐냐면 방사성 동위 원소 붕괴 외에 다른 요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앞에서 나왔던 이런 멘틀 대류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에서 비슷한 지각 연료량을 갖게 된다는 것은 방사성 동위 원소에다가 멘틀 대류 이제 이로 인해서 이제 특별한 지역에서 이제 에너지가 많이 나온다. 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게 되면 이제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에서 비슷한 연료량이 측정이 된다는 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각 연료량은 이 방사성 동위원소뿐만 아니라 멘틀 대류 이런 다양한 이제 원인들에 의해서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해령에서부터 판이 들어가는 이 섭입대까지 지각 연료량의 이제 변화를 간단히 나타낸 것입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멘틀 대류가 일어나게 되면 이 지역은 약간 지각 연료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큰 변화가 없다가 판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멘틀이 이제 식어서 하강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해구가 있는 곳에서는 약간 지각 연료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멘틀 하강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 베니오프대를 따라서 우리가 마그마 생성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로 안산함지 마그마가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이때 마그마가 만들어지면서 올라오게 되면 이 지역의 또 지각 연료량은 이 뜨거운 마그마 때문에 또 약간 이게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땅 내부에 이제 멘틀 대류, 뭐 마그마 올라오는 곳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지각 연료량이 약간씩 증가하고 감소하고 또 증가하는 이런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제 지구 내부 에너지는 거기까지 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지각의 운동인데 그 지각 평형과 조륙 운동, 그러니까 조륙 운동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조산의 운동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륙 운동과 조산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큰 수조에 물을 담아놓고 얼음을 이제 물을 담아놓고 나무 토막을 하나 이렇게 세웠다고 합시다. 띄워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짧은 나무 토막은 적게 가라앉고 위로 뜨는 부분도 적고 길이가 긴 나무 토막은 많이 들어가고 위로 올라오는 부분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얼음을 갖다가 여기에 이제 딱 올리게 되면은 이 나무 토막에 눌리는 힘이 이제 커지기 때문에 이 나무 토막은 약간 더 이렇게 내려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얼음의 무게 때문에 눌렸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얼음이 녹게 되면은 다시 나무 토막은 원래 위치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 물이 바로 멘틀이고 떠 있는 나무 토막이 바로 지각이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지각 평형인데,
그래서 밀도가 작은 지각이 밀도가 큰 멘틀 위에 마치 떠 있는 것처럼 평형을 이루면서 떠 있다. 이런 현상을 이제 우리가 지각 평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각 평형. 그래서 이게 이제 지각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지각 위에 큰 얼음 덩어리, 바로 빙하가 되는 것이죠. 빙하. 그래서 큰 빙하가 자리 잡게 되면은 이 땅덩어리는 빙하의 무게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형이 깨지면서 이제 새로운 평형을 맞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빙하 덩어리가 있다가 뭐 지구온난화나 어떤 원인 때문에 녹아버리게 되면 이 땅덩어리는 다시 위로 솟아오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힘에 의해서 눌렸다가 힘이 없어지면서 다시 떠올랐다가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각평형이고, 그런 움직임을 우리가 조류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대륙 지각은 위로도 두껍고 많이 올라가 있고 깊이도 많이 깊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 해양 지각 같은 경우에는 이 두께가 얇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까 앞에서 본 막대기, 긴 막대의 이제 나무 토막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여기는 짧은 막대의 나무 토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위쪽으로도 많이 튀어나오고 적게 들어가면 위로도 적게 나온다. 이렇게. 이런 게 바로 이제 지각 평형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대륙 지각은 위로도 많이 올라가 있고 밑으로도 이렇게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각과 멘틀의 경계인 이 라인 있죠. 이 라인, 지각과 멘틀 사이 경계, 이게 바로 뭐였냐면 지각과 멘틀의 경계인 모호면,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곳에 풍화 침식이 일어나서 이만큼의 지형이 원래 있었는데 다 이렇게 침식 때문에 날아가 버리게, 없어지게 되면은 이만큼의 무게가 사라진 거기 때문에 땅은 위로 솟아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여기는 지금 없지만 뭐 빙하기 같은 게 와가지고 거대한 얼음 덩어리, 빙하가 생겼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 무게 때문에 지각은 눌리게 되겠죠, 그죠? 근데 그런 경우는 이 모호면이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이제 그런 이제 또 다른 이제 평형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게가 제거가 되면은 땅은 솟아오르고, 만약에 더 무거운 것이 오게 되면은 땅은 가라앉고,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조륙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실제로 땅이 이제 솟아오르는 곳이 이제 있는데요. 여기가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입니다. 북유럽의 요 동네인데요. 이제 그래프는 뭐냐면 과거 1만 년 동안의 융기량, 그러니까 땅이 솟아오른 그 높이를 미터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거 1만 년 동안 275m나 올라갔다는 것이고, 요 라인은 과거 1만 년 동안 100m나 솟아올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역이 땅이 이제 위로 솟아오른 이유는 여기 나와 있죠. 과거 빙하기 때 이 지역을 덮고 있던 이제 큰 빙하가 녹아서 사라지면서 이 땅을 누르는 압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지각이 위로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평형 상태가 되기 위해서 이제 점점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게가 사라지면서 올라오게 되고, 만약에 이제 이 지역에 뭐 새로운 빙하가 생긴다라고 하면 반대로 또 내려가는 이런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지각 평형을 설명하는 두 가지 설이 이제 과거에 있었는데, 이제 하나는 프레트설, 요 이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에어리설입니다. 에어리설. 그래서 프레트설은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지각과 멘틀의 모습을 설명했냐면, 가운데 이제 밑바닥의 모습은 이렇게 평행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지각이 이렇게 높게 솟아오른 지역은 밀도가 작은 것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다라고, 떠 있다라고 본 거고, 이렇게 바다처럼 낮은, 이렇게 지각이 얇은 곳은 밀도가 큰 막대가 서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에 드러난 이 높고 낮음의 이제 형태가 밀도가 작고 밀도가 큰, 밀도가 서로 다른 물질이 있기 때문에 아래쪽은 똑같지만 위쪽의 모습이 달라진다라고 설명을 했던 것이고, 에어리설은 여기 있는 것이나 이 끝에 있는 것이나 밀도는 다 똑같다고, 같은 물질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같은 물질은 위로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물 밑으로도 많이 내려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작은 거는 이제 덜 올라가고 덜 가라앉고. 그래서 이제 위의 모습도 이렇게 되고 아래쪽 모습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에어리설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 이제 대륙 지각과 멘틀의 모습을 보게 되면, 대륙 지각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이 솟아 있으면서 모호면도 많이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양 지각은 별로 솟아오르지 않고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두껍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레트설하고 이제 실제 모습을 비교해 본다면,
프레트설이 이제 바로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이 대륙 지각 요 부분의 밀도가 작고 이쪽의 밀도가 크다. 즉 대륙 지각의 밀도는 작고 해양 지각의 밀도는 실제로 큽니다. 이게 대륙 지각의 밀도가 작고 해양 지각의 밀도가 큰데 그 밀도 차이는 프레트설에서 잘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프레트설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이 대륙 지각의 아래쪽 부분 이 라인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프레트설은 아래쪽이 다 평평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밀도의 차이는 설명할 수 있지만 이 모호면의 변화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하지만 에어리설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을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위로가 높은 지역은 아래쪽도 많이 들어간다. 모호면의 이 라인이 이제 실제 라인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이게. 하지만 이 에어리설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이 대륙 지각의 밀도하고 해양 지각의 밀도가 여기선 같다라고 한 거죠. 같은 막대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대륙 지각의 밀도가 해양 지각보다는 작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레트설이 설명할 수 있는 게 있고 에어리설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에 각각 또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각 평형에 의해서 이제 땅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조륙 운동이라고 하는데 조산 운동은 뭐냐면 조산 운동은 말 그대로 이제 산이 만들어지는 운동인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그러니까 습곡 산맥이 형성되는 게 바로 조산 운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습곡 작용이 일어난 곳을 우리가 조산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조산대에서는 습곡도 잘 일어나고 뭐 단층, 화성 활동, 뭐 변성 작용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판의 경계까지는 이제 연결하지 못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판구조론을 이제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조산대가 다 그 과거의 판의 경계든 현재의 판의 경계든 모두 다 판의 경계에 해당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약간 밝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최근에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조산대가 되겠죠. 이렇게 여기가 다 뭐냐면 다 환태평양 지진대, 조산대랑 이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현재 활발한 것이고 지금 활발하지 않지만 과거에 활발했던 것, 그러니까 고생대 시절의 조산대는 바로 녹색으로 칠해진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거대한 산맥들이 있는 곳이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뭐 순상지라고 된 부분이 있죠. 순상지. 이 순상지는 뭐냐면 고생대 이후에 거의 지각 변동이 나타나지 않는 곳,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된 곳을 이제 순상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순상지를 제외하고 이런 조산대에서는 습곡산맥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습곡산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조산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